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항암제 팩사백을 개발하고 있는 문운상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은 지금 그 인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항암제, 특히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변형한 팩사백이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3상에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연구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팩사백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이것을 이끌고 있는 문운상 대표의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승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승리 기자입니다. 네, 조승리 기자. 문운상 대표가 간암을 대상으로 한 팩사백의 임상 3상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팩사백은 완전히 용도 폐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법이 있나요? 문운상 대표는 간암 대상 임상 3상에서 실패한 이후에 팩사백과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면역관문 억제제를 설명드리자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와 싸우게 만드는 그 치료법을 말합니다. 현재 문운상 대표는 팩사백과 그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신장암 대상 임상과 미국 국립암센터와 그 대장암 임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새 임상 3상의 실험은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팩사백은 동물 실험에서 면역관문 억제제와 동시 투여했을 때 서로 보완해주는 작용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 대표도 팩사백이 간암 치료제로서 임상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항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표는 임상 3상이 종료된 이후에 열린 그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팩사백이 표적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항암 효과 자체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표적 항암제하고 함께 병용했을 때 좀 의미 있는 게 없었다. 그렇지만 면역관문 억제제, 이게 지금 최첨단 지금 항암 치료법인데 이런 새로운 그 임상 실험에서는 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와 그 표적 항암제를 비교했을 때 면역관문 억제제는 그 내성과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그 완치되는 환자의 수가 적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팩사백이 이러한 그 면역관문 억제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사백이 그 면역 세포의 침투를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병용요법 임상에서 실패 사례가 많고 또 기대 이하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차례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팩사백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신약 가치에 의구심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팩사백 간암 치료제로서의 그 가치가 1조 3천억 정도 추정됩니다. 신장암과 대장암으로서의 그 가치는 각각 5천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절반 이상의 가치가 임상 3상의 실패로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신라젠에서 추진하고 있는 팩사백의 새로운 병용요법의 임상은 계속 추진해가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가요? 간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실패한 이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들은 임상 1상과 임상 2상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상 3상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젠 같은 작은 회사가 임상 3상을 추진하기에는 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문운상 대표가 팩사백의 임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자금 확보에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문운상 대표는 팩사백과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해서 유방암과 그다음에 두경부암 그리고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 실패 이후에 추가 연구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서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이제 병용 임상을 확대하려던 그 기존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지금 신라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임상들을 진행하는데 좀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라젠은 지금 여유 자금으로 한 800억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상들은 모두 6개로 각각 그 전임상과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각 50억 원 정도의 임상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았을 때
300억 원가량의 연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에서 3년 이상 지속되는 그 임상을 고려했을 때 800억 원의 자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막대한 자금들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우선 좀 궁금한 거는 신라젠이 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고, 그리고 주요한 수입원, 매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신라젠은 정식으로 출시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의한 매출은 없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수익과 라이센스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 공개 당시에 조달 자금과 투자 자금에 의존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라젠의 그 매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매출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5년에 18억 원, 2016년에는 52억 원, 2017년에는 68억 원, 그다음에 2018년에는 7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 신라젠은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238억 원, 2016년 468억 원, 2017년 506억 원, 그다음에 2018년에는 5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신라젠의 매출은 팩사백이라는 하나의 물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팩사백이라는 신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이 성공을 해서 매출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계속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 신라젠이 2019년 11월에 1,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임상 자금이 필요한데 왜 조기 상환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환사채 조기 상환으로 자금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임상 3상 실패 이후에 주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신라젠도 임상 실패로 그 전환사채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문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그 많은 자금들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문 대표는 신장암 대상 병용 투여 임상 1상을 마친 이후에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이 분야의 후발주자인 다국적 제약사 리네제론과 사노피가 이 약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임상 1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충 봐도 2020년 하반기 돼서야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기술 수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자금으로 새로운 임상을 하는 것, 이런 과정들은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수출이 임상 이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 대표의 그 계획보다도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임상의 진행 과정은 저희들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몇 년 사이에 정말 10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쁜 게, 신라젠의 주가가 상당히 높았을 때 문 대표를 비롯한 그 신라젠의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문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그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사이에 약 156만 2,844주를 모두 매도해가지고 약 1,325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표의 친인척 4명도 약 800억가량을 팔아가지고 먹튀 의혹을 산 적이 있습니다. 문 대표는 당시 그 1,000억 원가량의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한 거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논란은 상당히 지속됐습니다. 그렇군요. 임상 자금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가가 안정이 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 대표가 최근에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기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말고 신라젠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 매매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검찰이 여길 들여다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임원의 직무는 임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은 커진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라젠은 국내 그 바이오 열풍을 일으켜온 그 진원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가 대단히 많은 걸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획기적 항암제 팩사백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임상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기술 수출도 어떻게 될지 좀 확실하지가 않고, 전환 사채마저도 조기 상환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태의 신라젠의 문웅상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EO 톡톡 이야기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